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1편 장수왕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다. 부여는 옛날 충무왕의 속국 백성이었으나 중도에 배반하여 조종하지 않았다. 왕이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토벌하였다. 군사가 부여성에 이르니 온 나라가 놀라서 몰려나와 항복하였다. 왕이 은혜를 널리 편 뒤 군사를 돌리자 왕의 덕을 사모하여 광군을 따라온 자들이 있었는데 미구루 암노, 비사마 암노, 숙사사 암노 등이었다. 무릇 공격하여 깨뜨린 성이 64곳이요 빼앗은 촌락이 1,400군데였다. 앞에서 들려드린 내용은 광개토당 능비의 비문 중에서 광개토왕의 영토 확장의 공적을 소개한 마지막 기록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 광개토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가자 온 나라가 깜짝 놀라서 항복했고 부여 사람들이 자진해서 광개토왕이 이끄는 고구려 군사를 따라가겠다고 나섰다는 내용으로 보아서 당시 광개토왕의 명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때 정복한 부여를 동부여라고 부르는데 부여 중에는 동부여 말고도 북부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북부여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단국대 서영수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기로 하죠. 오늘날 길림성에 가면은 용담산성이라고 성이 큰 성이 있는데 그것이 그 고구려의 그 성들 중에서 가장 그 북방에 위치한 거성입니다. 그 표지판에 보면은 이 말가를 정복하기 위해서 광개토왕이 여기다 축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바로 거기가 그 북부의 그 중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북부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 큰 성을 물론 부여 때도 썼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성을 다시 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옛 국내성터에 있는 모두르 묘비에는 광개토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북부여에 수사로 파견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구려가 북부여에 지방관을 파견했으니 이미 북부여는 고구려의 통치 범위 안에 편입돼 있었다는 얘기죠. 그 후속으로 광개토왕이 동부여마저 토벌했다는 얘기입니다. 두만강 넘어서 지금 거기에 위치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동부여를 그 광개토왕 때 영락 20년이죠. 그러니까 410년에 정복한 자세한 기사가 광개토왕 능비에 나오는데 그 능비에 보면은 그 성을 공략할 때 재밌는 것은 동부여가 원래 추모왕시, 추모왕이라면 바로 고구려 건국한 주몽을 얘기하는 것인데 추모왕시부터 송민, 속국이었었는데 중간에 중반불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중간에 이제 신하의 예를 올리지 않고 이제 배신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정복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부여는 추모왕 때부터 고구려의 속국이었는데 중반불공하였다. 즉 도중에 반역하여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 그래서 광개토왕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갔다. 이런 내용인데 엄밀히 따지자면 추모왕 즉 주몽이 부여국 출신이고 부여를 빠져나와서 고구려를 세웠기 때문에 반대로 주몽이 부여의 속민이었다는 얘기가 더 어울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군사를 이끌고 정복전쟁에 나설 때 왜 침입을 하는지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역사서들이나 일본 서기를 보면 이웃 나라와 사신이 왕래했던 내용을 두고도 그 나라가 우리의 속국으로서 신하의 예를 갖추기 위하여 찾아와 조공하였다라는 식으로 표현한 기록이 무수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과장은 당시 역사를 기록하는 한 방식이었다고 보면 되겠죠. 자, 이제 광개토왕 편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구려사를 탐색하다 보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졌던 광개토왕 시기의 고구려가 어째서 라오어강, 즉 요하를 지나서 중국의 한복판으로는 진출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지 않습니까? 고구려연구재단 김현숙 연구위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미 중국 쪽 방향, 요동 지역을 요하를 완전히 차지하고 나서는 그 이상을 넘어서는 것은 덕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방향을 광개토왕도 고구권왕도 뭐 그랬지만 확실하게 자기 세계를 이쪽에서 구축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광개토왕을 생각하면 흔히 정복군 좀 이렇게 생각하니까 무조건 외향적으로 뻗어나가는 데만 막 그 팽창적인 데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주 실현 가능한 면을 추구하는 그런 왕이라는 거죠. 좀 현실적인 측면이 있는 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광개토왕은 영토 확보에만 매진했던 정복군주가 아니라 확고한 자신의 천하관을 가진 현실주의자이기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18살의 왕위에 올라 고구려의 전성기를 열어젖혔던 광개토왕은 39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뒤를 이어 고구려 제20대 임금인 장수왕이 등극하게 되는데 장수왕의 이름은 거연이며 광개토왕의 맏아들이다. 그는 체격이 장대하고 의기가 호방하였다. 광개토왕 18년에 태자가 되었다가 왕이 별세하자 임금의 자리에 올랐다. 삼국사기에는 장수왕의 즉위 과정을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개토왕의 장례를 거행하고 그 묘지를 조성하는 과정이 고구려사를 연구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선 광개토왕이 어떤 유언을 남겼는지 들어보기로 할까요? 태자와 대신들은 들으라. 선조왕들께서는 원근 지방에 사는 구민들만 데려다 무덤을 지키고 청소를 하게 하였다. 나는 구민들이 점차 고달퍼져서 열악하게 될까 걱정이다. 그러하니 내가 죽은 뒤 내 무덤을 지킬 자들은 내 스스로 돌아다니며 직접 데리고 온 신뢰 하네들에게 묘를 지키고 청소하는 일을 맡게 하라. 예, 대왕마마. 그리고 내 윗대 선조와 선왕 이래로는 묘지에 비석을 갖추지 못하여 묘지기 연호들이 착오를 일으키기도 하였으니 선조와 선왕의 무덤에 모두 비석을 세우고 그 연호들을 비석에 새겨서 착오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묘인 제도를 제정해서 앞으로는 묘지기를 서로 팔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령을 어기는 자 가운데서 파는 자는 벌 주고 사는 자는 그 자신이 묘지기가 되게 하라. 예, 대왕아. 지금부터 내 묘지를 지킬 수묘인을 어디서 온 백성들로 할 것인지 일러줄 터이니 받아 적었다가 착오 없이 시행하라. 신뢰 한해 220가를 차출하되 매구여의 백성 가운데서 국연이가 간연이 삼가, 동해고 백성 중에서는 국연 삼가의 간연 오가, 돈성 백성 가운데서는 사가를 모두 간연으로 하고, 평양성 백성 가운데서는 국연 일가의 간연 이가. 묘를 지키는 사람, 즉 수묘인에 관한 이런 내용들은 모두 광개토대왕 능비에 새겨져 있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광개토대왕 능비의 비문을 내용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제1부는 우리가 흔히 주몽설화라고 얘기하는 고구려의 건국 역사를 기록한 부분이고, 제2부는 정복 활동을 중심으로 한 광개토왕의 업적을 기록한 부분, 그리고 제3부가 바로 수묘인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광개토대왕 능비에는 왕의 무덤을 지킬 수묘인을 어디서 데려온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인지 무려 330명에 달하는 묘지기들의 출신 지역과 인원수가 일일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묘인에 대한 이 기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광개토왕 시기의 고대 국가에서는
임금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신의 무덤을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당대 사람들은 발 딛고 사는 현세와 죽어서 가는 사후 세계를 거의 동일시했기 때문에 마치 이사를 갈 집을 미리 마련하듯이 정성 들여 무덤을 꾸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무덤을 지키는 묘지기, 즉 수묘인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었겠죠. 단국대 서영수 교수와 전주 우석대 조법종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죠. 현재 남은 고구려 벽화 같은 걸 보면은 그 사후의 세계를 이 생전의 세계를 옮겨놓은 것처럼 묘를 꾸미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개 왕이 올랐을 때 그 묘를 쓰는데 광개토 태왕의 경우도 그 묘를 일찍부터 준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과 달리 그 과거 사람들은 묘에 대해서 특히 이제 대왕의 그 능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여요. 실제로 조선왕조 시대 같은 경우도 능을 지키는 사람을 우리가 참봉이라고 그러는데 능참봉인데 다른 참봉도 벼슬이 많지만은 그중에서 능참봉이 그 참봉 중에서는 제일 권위가 있는 자리예요. 현세와 연결되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는 무덤 선택, 그리고 그 무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그 고구려 사람들이 높았던 것 같고, 이제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명임답부회라든지 기타 다양한 왕들의 그 수묘인과 관련된 기사를 우리가 일부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광개토왕 비문에서 그 수묘인 330가를 차정하는 얘기가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광개토왕이 그 비문에 보면은 그 생시교훈이라고 해서 광개토왕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역대 왕들의 그 무덤을 보니 그 수묘인들이 아주 지리멸렬해 버려 가지고 무덤 관리가 참 안 되고 있다. 선대 왕들이 세상을 떠날 때마다 묘를 관리하고 제사도 지내고 청소를 담당할 묘지기를 지정하고 그 묘지기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토지를 주었는데 귀족들이 그 묘지기의 땅을 팔아버리는 바람에 묘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광개토왕은 자신의 묘를 지킬 수묘인을 아예 비석에다 새겨놓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광개토왕이 자신의 묘를 지킬 사람으로 유언한 신례 한예란 무슨 뜻일까요? 신례는 새 신자에다 올레자이니 새로 데리고 왔다는 뜻이고, 한예는 마한과 예맥족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자신이 전쟁에 나가서 포로로 데리고 온 백제와 그 인근 지역 출신을 묘지기로 삼으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광개토왕이 수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데리고 온 사람들의 출신 성분이 다양할 텐데 왜 하필 마한과 예맥족만을 묘지기로 삼으라고 했을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까지 포괄하면서 하나의 언어 문화적 공동체 인식을 이 수묘인을 구성하면서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즉 광개토왕이 자기의 무덤을 영원히 지켜줄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고구려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포로로 데려온 사람들 중에 신뢰 한에만 선택해서 그 사람들을 수묘인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 광개토왕이 그 복속시킨 데가 거란도 있고 숙신도 있고 뭐 중국 세력들도 있고 외도 있고 뭐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 존재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동족 인식이랄까요? 그 바운더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복속됐지만 문화 언어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와 같은 언어를 사용했던 언어 문화적 공동체의 일원이었으며 또한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이 수묘인 구성에서 나타나 있다는 게 조법종 교수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장수왕이 선왕인 광개토왕의 장례를 지내고 나서 묘지기들을 구성해 놓고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선왕의 유언에 따라 220가를 수묘인으로 정했으니 묘지 관리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게 하라. 예, 대왕마마. 하오나 대왕마마, 광개토 호태왕의 묘지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사옵니다. 어려움이라니. 말해보도록 하라. 선왕께서 직접 데리고 오셨던 마한과 예맥족 출신만을 수묘인으로 정하다 보니 묘지 관리의 경험이 없고 제사를 올리는 예법도 몰라 걱정이옵니다. 오호, 그러하겠구나. 그렇다고 선왕의 유지를 안이 받들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대왕마마, 묘지 관리의 경험이 있는
이곳 출신 고민들을 수묘인으로 추가 지정하여 함께 관리하게 함이 옳을 듯하옵니다. 그리하라. 우리 고구려 출신의 구민 110가를 수묘인으로 추가 지정할 터이니 마땅한 백성들을 선발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수묘인의 수가 330가로 늘어난 것입니다. 330가는 곧 330호를 뜻하는 말이니까 호당 5식구로 계산을 한다면 1650명의 인원이 묘지기를 생계로 삼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광개토대왕 능 비문에 나오는 국연과 간연이란 또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국연은 뭐냐? 국가에서 녹봉을 받는 그런 그 일종의 요즘 같으면 관리가 되는 것이죠. 그걸 국연이라고 하고, 간이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이 감옥을 지킬 때 간수라는 말을 쓰죠. 그 바로 그 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제 이제 실무에 종사하는 그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연은 이제 110호, 간연은 이제 220호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두고 그다음에 이제 구민과 또 신민도 나눠가지고, 구민이라고 하는 것은 광개토왕이 정복전쟁 이전에 이미 고구려 사람이 된 사람들을 또 이 수묘인에 포함시키고, 국연, 간연 할 때 쓰는 연자는 연기 연자입니다. 즉 밥 해먹을 때 나는 굴뚝 연기를 의미하니까 바꿔 말하면 식구나 가족을 뜻하는 말이죠. 나라에서 정식으로 녹봉을 받는 수묘인이 국연이고 그를 보조하는 묘지기가 간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묘인 기록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왕 시기의 주요 치적 가운데 하나가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긴 평양천도입니다. 태자는 듣거라. 예, 아바마마. 이제 머지않아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나면 이곳 국내성에 있는 선왕들의 무덤이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 내 무덤 또한 여기 남을 것인데 이 수묘 제도가 이처럼 허술해서야 되겠느냐? 수묘 제도를 대대적으로 재정비해서 선왕들의 묘를 영구히 잘 관리하도록 교지를 내리심이 타당할 것이옵니다. 광개토왕과 태자인 장수왕 사이에 혹은 왕과 대신들 사이에 이런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고구려 연구재단 김현숙 연구위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결국은 천도를 고려를 하면은 전수도의 왕릉에 대한 수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완전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기존에 있던 구민들, 그 앞에 정복해 왔던 사람들 말고 광개토왕이 직접 데리고 온 새로운 정복민, 즉 신라 한해로 갈아라, 이렇게 다 얘기를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역시 그 왕이 자기가 직접 데리고 온 사람이 가장 충성도가 강하다고 보니까 이제 옮겨도, 수도를 옮기고 나도 그 구왕도에 대한 그 수호가 안전하게 계속될 거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수묘제 자체를 정비했다고 보니까 그거는 그냥 수령제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의 재정비, 그러니까 천도를 염두에 둔 대비책. 그러니까 광개토대왕 능 비문에 나타난 수묘인 330가는 단순히 광개토왕 능만 지키는 묘지기가 아니라 수도를 옮기고 난 뒤 국내성 지역에 남게 될 모든 선왕들의 무덤을 지키도록 편성된 수묘인들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단국대 서영수 교수와 우석대 조법종 교수의 견해는 다릅니다. 그 능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그만 묘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거니까, 그리고 무너지기도 하고 보수도 해야 되고 제사도 지내야 되고, 최근에 이 지관증에 그 고구려 왕릉들을 다 복원을 하고 했는데 거기 보면은 어마어마한 제단 유적이 쫙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상시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보통 이 요즘 젊은 사람들 모르겠지만은 상식을 한다 그러잖아요. 되게 그 3년상 이럴 때 초하루 보름 때는 음식을 올리고, 그러니까 이것을 관리하는데 어마어마한 그 인원이 필요해요. 그 광개토왕이 원래 그 설정했던 수묘인의 구성은 국연이 20가, 간연이 200가였어요. 근데 이제 장수왕이 그들이 법칙을 모를까봐 그 국연은 10가, 그 다음에 간연은 100가를 더 추가해서 330가가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원래 광개토왕이 설정했던 국연 20가가 실질적으로 광개토왕을
능을 지키는 실질 업무 작업을 했고 나머지 그 200가는 그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이제 이들을 경제적으로 유지시켜줘야 될 재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개토왕이 걱정했던 것도 그건 것 같아요. 사실 왜 광개토왕이 신뢰 한예를 그 수묘인으로 설정했냐면 그러니까 애당초 광개토왕이 유언했던 수묘인 수는 220가였고 그 중에서 책임지고 묘를 지킬 국연은 20가에 불과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수묘인을 백제 지역에서 데려온 사람으로 쓰도록 했던 데에는 이런 계산도 있지 않을까요? 대왕마마, 선대왕들의 묘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것은 일부 귀족들이 수묘인에게 지급한 토지를 사고 판 탓도 있사오나 거기서 나온 소출만 가지고는 묘지기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탓 또한 크옵니다. 오, 그래. 수묘인의 생계가 어려운 것은 농사를 제대로 지을 줄 모른 탓이 클 것이다. 나 지난번에 백제 정벌에 나서 보니 그곳 백성들의 농사 짓는 재주가 뛰어나서 작은 땅에서도 많은 소출을 올리는 것을 보았느니라. 내가 죽거든 백제 땅에서 데려온 그 자들로 수묘인을 삼도록 하라. 그들은 나라에서 준 토지만으로도 능히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니라. 광개토왕은 한반도 중남부 지역을 정벌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농업 생산력에 강한 인상을 받았을 것이고 그것이 그곳 출신 백성들을 묘지기로 삼았던 이유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조법종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만일 삼국사기를 편찬한 김부식 등이 광개토 대왕 능비의 존재를 알았다면 장수왕의 업적을 기록한 첫 부분은 아마 이렇게 시작됐을 것입니다. 장수왕 2년 선왕인 광개토 대왕 능의 비석을 세우고 고구려 건국 역사와 선왕의 업적 그리고 수묘인에 관한 내용을 새겼다. 물론 삼국사기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광개토 대왕 능 비문에 의하면 장수왕은 즉위한 이듬해에 비석을 세웁니다. 그런데 현재 집안 지역의 고분들 중에서 어느 것이 광개토 대왕 능인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석이 있는 자리에서 서남쪽으로 300m 지점에 있는 태왕릉을 광개토 대왕 능으로 보고 비석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장군총은 장수왕릉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장수왕은 왕위에 있을 때 평양으로 수도를 옮겨갔기 때문에 그 장군총이 장수왕 생전에 조성해 놓았던 빈 무덤이냐 아니면 그것이 진짜 광개토왕 무덤이냐를 두고 또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태왕릉이 광개토왕릉인 것이 그 비의 위치라든지 그것으로 봤을 때 가장 타당하고 최근에 중국의 그 동북공정 과정으로 고구려 문화유산을 세계유산으로 하면서 정비된 내역을 봐도 그건 적절하게 딱 맞습니다. 거기에 제대가 확인이 되고 여러 가지 그 능력의 구조를 봤을 때 그랬을 때 아주 핵심적인 위치에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태왕릉이라든지 장군총의 그 석재들은 집안 초입에 보면은 그 고대 채석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통구화를 통해서 겨울에 얼음을 이용해 가지고 그 큰 돌들을 이동을 해서 이제 거대한 이제 그 고분들을 피라미드형으로 만드는데 그렇다면 고구려 사람들은 그 거대한 바위를 어디서 어떻게 가져다가 글자를 새기고 또 지금의 자리에 세워놓았을까요? 일본의 학자들이 광개토왕 능비의 석질이 그 근처에서는 나지 않는 강력 응해함이라고 발표하고 나서 비석으로 쓸 바윗돌을 아주 먼 곳에서 운반해 왔을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현지를 탐사해온 서영수 교수는 인근에서 가져다가 비석을 세웠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예, 일본 학자들이 인문학자들이 강력 응해함이라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이 지질학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응해함이 아니고 현무암질 화산암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백산의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시기에 따라서 이제 암석 재질이 틀려지는데 바로 그 비석도 실제로 현지에서 나온 그 돌이에요. 그와 같은 돌을 제가 답사하는 과정에 천추총에서도 일부 파편을 주셨는데
그것과 같은 재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멀리서 가져온 건 아니고 그 비석도 맨 그 근처에서 가져온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광개토당 능비의 비문에 대한 내용은 전 시간에 상세히 소개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겠는데, 그렇다면 고구려 사람들이 그 거대한 비석을 세운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조법종 교수의 얘기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6m가 넘는 어마어마한 돌이어서 그 동방의 대비석이거든요. 중국에도 그렇게 큰 비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나게 많은 그 글자 수라든지 그 다음에 한 1,400자 되는 글자 수라든지 그 글자의 크기라든지 그것을 봐서는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그 신앙적인 대상물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광개토왕비는 아주 우람하고, 또 담겨 있는 글자 내용을 봐도 이건 어마어마한 신성 문자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왕국적인 수준의 고구려가 제국적 수준으로 전환되는 하나의 기념비적인 성격으로 이것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고구려를 천재, 즉 하늘의 아들이 세운 나라라고 선언함으로써 고구려가 단순한 일개 왕국이 아니라 많은 제후국을 거느린 대제국이었다는 사실을 과시하는 상징이 곧 광개토대왕 능비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광개토왕 이후의 고구려 왕들은 그냥 왕이 아니라 황제였던 것입니다. 장수왕 시기의 업적을 연대기 순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왕 광개토대왕 비를 소개한 김에 또 하나의 비석 얘기를 해보기로 하죠. 1979년 어느 날 단국대학교 박물관. 네, 박물관입니다. 예, 거기 박물관이죠? 교수님 계십니까? 지금 수업 중이신데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아, 예, 저는 저 향토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만든 예성 동호회 회원인데요. 가금면 용전리에 있는 그 비석이 이게 아무래도 예사로운 비석이 아닌 것 같아서요. 아, 그 비석이라면 마을 사람들이 아들 낳게 해달라고 비는 치성비라고 알려져 있던데요. 민속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예, 아, 그래서 우리도 그런 줄만 알았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이게 백비가 아니라 글자가 새겨진 비석인 것 같아서요. 아, 그래요? 교수님 모시고 찾아가겠습니다. 다른 학회에서도 많이 보고가 됐던 비예요. 어떤 비로 그 보고가 됐냐면은 치성비로 그 거기에 치성을 들이면 아들 놓는다. 이래가지고 마을에서 원래 있던 자리에서 좀 옮겨다가 마을 입구 쪽 옮겨다가 세놓고, 그래서 그게 백비인 줄 알았어요. 백비라고 하는 글씨가 안 쓰여진 비, 그렇게 돼 있었는데 예성동호회라고 하는 그 지방 향토 사학자들이 모임이 있는데 그쪽에 뭔가 좀 글자 비슷한 게 보인다, 이렇게 이제 저희한테 제보를 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가서 보니까 저는 이제 볼 때부터 이게 고구려 비일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보를 받고 충주시 가금면 용정리로 달려간 사람들은 단국대 박물관장 정영욱 교수팀이었는데, 지금 우리에게 고구려사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서영수 교수 역시 당시 대학원생으로서 탐사반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저 교수님, 여기 자세히 한번 보셔요. 이게 이끼가 껴서 그렇지 무슨 글자를 새긴 흔적이 보이죠? 예. 이건 크기가 작다 뿐이지 만주 집안에 있는 광개토대왕비하고 딱 닮았는데. 저 그러면 이끼를 벗겨내고 이 어떤 글자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죠. 저 연장 갖고 이끼를 한번 벗겨내 볼까요? 예, 안 됩니다. 제 이끼가 오래돼서 치석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억지로 벗기려고 해서는 안 돼요. 교수님, 여기 물고기 왔습니다. 그래? 자, 한번 부어보자고. 예. 펄펄 끓는 더운 물을 사흘 동안 부은 끝에 겨우 이끼는 벗겨낼 수 있었는데, 워낙 상태가 좋지 않아서 비문을 판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원래 그 비가 대장간 옆에 칼이나 낫 같은 거 벼르다가 이렇게 두들겨 보는 그걸로 사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중원배 지금 그 뒷면은 다 깨져 나가서 움푹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원래 이것도 삼연비인데 그 한쪽 면은 글자를 판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부분이 훼손이 돼가지고 이 광개토왕비보다 더 많이 훼손이 돼가지고 글자를 판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비에 걸리는 데를 두고 광개토왕 때라는 설도 있고 장수왕 때라는 설도 있고 문정왕 때라는 설이 구각색으로 지금 있는데 어느 것도 이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고구려 시대의 비석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고구려 시대에 세운 비석으로는 집안의 광개토대왕 능비를 제외하고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비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보 제205호로 지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중원 고구려비가 장수왕 시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탐사에 참여했던 서영수 교수는 비문의 내용상 광개토대왕 시대의 비석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지금 판독된 글자만 가지고 보면은 고구려 왕과 신라 매금이 서로 상하 관계를 맺어서 화평 관계를 맺는 그런 것이에요. 신라의 그 왕을 매금이라 그러는데 신라 매금이 고구려 왕한테 신하의 예를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맹세를 언제 했냐면은 광개토왕 13년에 하게 돼요. 광개토왕 능비에 보면은 대개 그 내무랑이죠. 그러니까 내무랑 때 가야 또는 백제와 외연합에 의해서 많이 그 곤란을 당하기 때문에 고구려한테 이제 군사 요청을 많이 하는데 광개토왕비 영락 10년초에 보면은 5만의 대군을 파견해 가지고 그 신라를 구원해주고 영락 10년. 옛날에는 신라 임금이 스스로 와서 조공한 적은 없었는데 국강상 광개토경 호태왕에게 신라 임금이 직접 와서 조공하였다. 광개토대왕 능비문에 나타난 이 내용과 중원 고구려 비에서 판독해낸 내용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장수왕이 아니라 광개토왕 시기에 세워진 비석이 아니냐, 그런 주장입니다. 또한 중원 고구려 비에는 고려대왕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는 고구려 사람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고려라고 호칭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구려 왕이 신라의 왕에게 의복을 주었다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봐서 고구려가 신라를 속국으로 삼아 왕위 계승까지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구려는 신라 영토 내에 군사를 주둔시켜 통치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글자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중원 고구려 비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읽어낼 수 있을까요? 상화수천이라는 말이 있는데 서로상 화합할 화, 직길수 하늘천.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보통 요새 우리가 정치를 할 때 상생 정치하자 그러잖아요. 근데 상생은 공존하자는 뜻이겠어요. 서로. 근데 이 고구려 중원비에는 신라와 고구려가 상화를 하자는 상화는 무슨 뜻이니까 상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생융화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존하고 결국은 한 몸이 되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원비에 보면 세세위원 여형여제 상하 수천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영원히 형제와 같이 고구려와 신라가 상생융화해서 공존하고 그 다음 단계 융화해가지고 하늘의 뜻을 받들자. 그 하늘의 뜻이라는 것은 바로 민족의 통일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상생하자는 것은 각기 독립된 상태에서 너도 살고 나도 살자는 뜻인데 반하여 상화수천은 그 상생 단계를 넘어 서로 융화하여 한 몸이 되어 하늘의 뜻을 받들자는 의미이니 고구려는 신라를 언젠가는 합쳐서 함께 살아야 할 동족으로 보았던 것이지요. 광개토대왕 능비에서 백제 사람들을 수묘인으로 지정했던 것과 같은 인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영수 교수는 고구려 전성기 때 중국의 중원으로 쳐들어가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해석합니다. 보통 중국에서 이제 고구려사를 왜곡해가지고 고구려는 뭐 중국사다. 근데 만주 지역에서 흥기했던 여러 민족이 실제로 한반도에 가끔 쳐들어오긴 하지만은 실제는 전부 다 중국으로 가죠. 중국 대륙으로 들어가가지고 중원을 정복해서 이제 정복 왕조를 만드는데 그 예외가 있으면 바로 고구려인 것이에요. 고구려는 왜 중원으로 안 쳐들어갈까? 혹자의 경우는 뭐 중원에 강대한 세력이 있어서 근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후대 여진족 청나라라든지 또 몽골이라든지 금나라라든지 거란이라든지 그때 중원에는 강력한 세력이 없었을까요? 실제로 고구려가 흥기할 때보다가 그들이 흥기할 때 중원에 더 강력한 세력이 있었어요. 힘이 있으면서도 중국의 중심부로 공략해 들어가지 않았던 것은 그들과는 민족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고 남쪽으로 눈을 돌렸던 것은 백제나 신라가 융화해서 하나로 통일해야 할 동족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분석입니다. 자, 그럼 이제 평양천도 얘기를 해보기로 할까요? 장수왕 15년
도읍을 평양으로 옮겼다. 삼국사기에는 도읍을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던 평양천도에 관련된 내용을 이도평양 단 4글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통통신이 첨단을 달리는 요즘 같은 현대 국가에서도 행정수도 하나 건설하는 데에 온 나라가 이만큼 시끄러운데 모든 국사가 도읍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고대 국가 시절에 천도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였을까요? 장수왕이 도읍을 옮기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다는 사실은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가 아니라 백제 본기에 나와 있습니다. 고구려가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본격적으로 남진 정책을 추진하자 불안해진 백제의 계로왕은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전합니다. 황제 폐하, 지금 고구려의 거연은 죄가 있어 나라가 저절로 결단날 지경인데도 대신들에 대한 죽임이 그치지 않으므로 그 죄악이 가득 쌓여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사옵니다. 지금이 바로 고구려가 멸망될 시기입니다. 하늘이 위나라 황제 폐하의 손을 빌려 거사를 도모할 때이옵니다. 위나라 왕에게 백제를 괴롭히는 고구려를 공격해달라는 국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백제의 계로왕이 위나라 왕에게 보낸 국서 중에서 거연, 즉 장수왕이 자기 나라인 고구려 대신들을 끝도 없이 죽이고 있다는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가정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대왕마마, 선대 왕조의 묘지와 홀령이 거하고 있는 이곳을 버리고 어찌하여 평양으로 도읍을 옮긴다 하시옵니까? 거두어 주시옵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짐이 누차 말하지 않았는가? 평양은 우리의 조상인 고조선의 혼이 서린 유서 깊은 곳이고 수륙양면의 교통이 원활할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땅이 기름지고 장차 백제와 신라를 다스리기에도 용이하니 도읍을 옮겨야 한다 했거늘 어찌 그리 짐의 마음을 몰라주는가? 대왕마마, 천도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무엇이라?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어 목을 쳐라! 대왕마마,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곳 도성 사람들도 대왕의 백성이거늘 어찌 버리고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천도는 불가하옵니다. 여봐라! 저놈도 끌고 나가 목을 베라! 대왕마마! 천도는 날이되옵니다, 대왕마마! 실제로 일본의 역사서인 일본서기에 의하면 장수왕이 수많은 사람들을 도륙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족 계층의 이 대신들이 목숨을 걸고 천도를 반대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기득권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신라 같은 경우는 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천도를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중세사회에서는 이 수도권, 우리도 요즘 이제 수도권에 땅값이 비싸잖아요. 근데 그때 그때 당시에는 수도를 옮겨버리면은 그 수도는 새로운 땅인데 그 땅은 다 국가의 땅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귀족들은 자기 원래 갖고 있었던 땅들은 다 휴지가 되니까 자기 경제력이 다 상실되는 것이. 그러니까 좋아할 귀족이 하나도 없는 것이. 왕실의 입장에서 보면은 새로운 땅으로 가서 왕권이 더 강화가 되니까 천도가 가능한데 귀족 입장에서부터는 그걸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라 같은 경우는 귀족의 그 힘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 천도를 못한 거예요. 국내성을 터전으로 해서 권세를 쌓아온 귀족들로서는 평양으로 도읍이 옮겨가 버리면 당시 유일한 재산이었던 땅에 대한 기득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임금에게 저항을 했을 것이다. 서영수 교수의 진단이 이렇습니다. 조법정 교수는 당시 혼란스럽던 고구려의 주변 정세도 평양 천도를 결심하게 된 배경 중의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고구려가 당시 5, 16국 시대 부기가 신흥하면서 주변 세력들이 약화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정치적인 판단, 따라서 국가적인 안전망을 확보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떤 안전된 지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그 수도 천도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이 광개토왕 때부터 진행이 됐고 그것을 실천한 것이 장수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지역이 지금 현재의 그 평양 지역이 되겠죠. 거기에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곳이 이제 몇 군데 있는데 그 대성산성이 있는 그 일대 지역이 처음 그 천도 지역이 아니냐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대동강을 끼고 있는 평양 지역이 갖고 있는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동강변 일대는 중국과의 교류를 핵심적으로 수행했던 옛 낭랑 문화가 남아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도읍지로 가서 나라의 장래를 더욱 융성하게 일으킬 것이다. 자, 가자!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으로서 전성기를 구가했던 고구려가 도읍을 옮겨가는 행렬은 상상만 해도 장관이었을 것입니다.